휴가를 나가던 해병대 이등병이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장을 마주치게 되고 그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늦가을 김포 반도를 마주한 강화도 해안의 바람은 유독 차고 습했다. 갯내음을 머금은 해무가 철책을 넘어 내륙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 해병대 제2사단 예하 청룡부대 위병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적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첫 휴가를 나가는 해병들의 상기된 얼굴과 복귀하는 이들의 아쉬운 표정이 짧게 교차하는 곳. 그곳에 이등병 박선우가 서 있었다. 갓 보급받은 듯 아직 빳빳한 전투복은 그의 마른 체구에 어색하게 걸쳐져 있었고 해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한 팔각모는 푹 눌러쓴 탓에 그의 표정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관자놀이 근처에 시퍼렇게 번진 멍자국, 살짝 부어오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저버린 듯한 공허한 눈빛. 위병소 근무자는 휴가증과 그의 얼굴을 기계적으로 번갈아 볼 뿐 그 미세한 균열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쩌면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사소한 불편은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세로 여겨지곤 했으니까. 통과. 무심한 한마디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갔다. 박선우 이병은 짧게 경례를 붙이고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은 휴가를 향한 설렘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자의 다급함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부모님을, 친구들을, 그리고 짧았지만 행복했던 부대 밖의 세상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보다는 이곳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다. 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단 며칠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위병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군용 세단에서 한 사내가 내렸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소령 계급장이 번쩍였고 무엇보다 그의 팔에 채워진 헌병 MILITARY POLIC 완장은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장 한정혁 소령이었다. 한정혁 소령은 헌병대 내에서도 매의 눈으로 불리는 사내였다. 해병대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임하는 곳마다 군기 위반 사례는 물론 부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는 데 집요한 성과를 보여 평판이 자자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때문에 얼음 칼날이라는 별명도 따라다녔지만 그를 겪어본 부하들은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언제나 정의와 원칙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인 관할 부대 순찰의 일환으로 청룡부대 위병소를 둘러보던 참이었다. 막 차에 오르려던 그의 시선이 정류장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는 박선우 이병의 뒷모습에 꽂혔다. 무언가 이상했다. 휴가 나가는 병사의 걸음걸이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급했고 무엇보다 그의 목덜미와 귀 뒤로 언뜻 비친 붉고 푸른 자국들이 한정혁의 예리한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중사. 한정혁이 나직하게 부르자 운전석에 있던 김중사가 재빨리 답했다. 예, 대장님. 방금 위병소 통과한 이등병, 좀 이상하지 않나? 박선우 이병 말입니까? 오늘 첫 휴가 나가는 신병입니다. 김중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신병들이 긴장하거나 들떠서 허둥대는 모습은 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혁의 생각은 달랐다. 저것은 긴장이나 설렘이 아니었다.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차 돌려. 저 이병 따라잡아. 예. 따라잡으라고 했다. 명령은 단호했다. 김중사는 더 묻지 않고 차를 돌려 천천히 박선우 이병의 뒤를 따랐다.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정혁은 차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차에서 내렸다. 박선우 이병.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자 선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들켰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부대 내의 일을 외부에 발설할까봐 누군가 감시를 붙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다. 한정혁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첫 휴가라 들었다. 축하한다. 그런데 어디 다쳤나?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팔각모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더 깊숙이 감췄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젯밤에 좀 넘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 한정혁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이런 대답에 익숙했다. 넘어졌다, 운동하다 다쳤다, 혼자 실수했다. 상처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피해자들의 첫 번째 방어기제였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좀 이상한데. 관자놀이와 입술, 목덜미까지. 한 번에 다치기 힘든 부위들이다. 한정혁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선우의 상처를 훑고 있었다. 그는 선우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자신의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 순간 선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사고를 겪은 병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동물의 그것과 같았다. 박이병. 나는 이사단 헌병대장 한정혁 소령이다. 한정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헌병이라는 단어에 선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군인에게 헌병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괜히 주눅이 드는 상대. 하물며 마음에 거대한 비밀과 공포를 품고 있는 선우에게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다. 걱정하지 마라. 널 처벌하거나 휴가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선배로서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정말로 넘어진 게 맞나? 한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휴가 나가서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복귀에서는 죽을 줄 알아라.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만의 추억 알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등골을 후려치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고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다. 아니, 어쩌면 군 생활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우는 간신히 문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경례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충성.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정혁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잠깐. 박이병, 나와 얘기 좀 해야겠다. 한정혁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대 내에 골마 터지기 직전인 폭력 사건이며 눈앞의 이등병은 그 거대한 폭력의 한가운데 서 있는 피해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균열의 첫 조각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박선우 이병의 그토록 고대하던 첫 휴가는 그렇게 버스 정류장을 코앞에 두고 멈춰 섰다. 제2장 침묵의 댐을 무너뜨리다. 12,880자. 강화도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 사무실은 차갑고 정돈된 공기로 가득했다. 서류 처리 각을 맞춰 꽂힌 책장,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정의, 명예, 충성이라는 그 푼이 공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정혁 소령은 박선우 이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왔다.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조사실이 아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자신의 공간으로. 김 중사가 타온 뜨거운 녹차 컵을 쥔 선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의 정적은 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한정혁은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고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걸터앉아 선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팔에 차고 있던 헌병 완장을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조사관이 아닌 선배로서 다가가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박이병. 긴장 풀고. 한정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는 너를 다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려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지. 선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부대 선임들의 협박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헌병대에 꼰지르면 넌 그냥 끝이야. 어차피 걔들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 괜히 나대다 너만 다쳐.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내부 고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는 입대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한정혁은 그의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다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너 같은 이등병 시절이 있었다. 똑같이 팔각 못 쓰고 똑같이 뻘뻘 땀 흘리면서 훈련받았지. 그때는 나도 모든 게 두렵고 막막했다. 선임들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 부드러웠다. 그런데 말이다, 박이병.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고된 훈련은 두렵지만 전우를 단련시킨다. 하지만 부당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다르다. 그건 그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이야. 그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워 없애버려야 할 적이다. 적이라는 단어에 선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한정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내 얼굴에 상처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좋아.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 지금 내가 침묵하는 순간 너와 같은 고통을 겪는 또 다른 후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너처럼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 말은 선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자신과 함께 입대한 동기들. 어리숙하고 착하기만 한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 다음의 타겟은 누가 될 것인가. 이미 그 조짐은 보이고 있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끔찍한 비극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정혁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내 편이다.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하든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고 그 진실이 승리하도록 만들겠다. 이 한정혁의 이름과 내가 입고 있는 이 해병대 전투복을 걸고 약속하지. 그 순간 선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외로움, 체념의 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정혁은 말없이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자 선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김태석 상병입니다. 마침내 첫 번째 이름이 나왔다. 침묵의 댐에 생긴 첫 균열이었다. 선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부대에 전입 온 첫 주부터 시작되었다.
생활관의 실세인 김태석 상병은 자신의 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단순히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신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얼차려와 욕설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심해졌다. 플래시백 의부대 생활관 창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창고 안. 박선우 이병이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앞에는 김태석 상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서 있다. 김태석이 낄낄거리며 선우의 턱을 툭 쳤다. 야, 박이병.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 했지? 교수. 이야, 우리 집안은 다 막노동인데 넌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공부만 하던 새님이 해병대는 왜 왔을까?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해병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해병 정신? 좋아. 그럼 내가 오늘 특별히 너한테 진짜 해병 정신을 가르쳐 주지. 김태석은 그렇게 말하며 주먹으로 선우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선우가 쓰러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태석과 그의 무리들은 돌아가며 선우를 발로 찼다. 이게 바로 해병 정신이야, 알아들어? 목소리 봐라. 밥도 안 넘어가지. 내일 아침 구보 뛸 때 퍼지기만 해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그들의 폭력에는 이유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유희에 불과했다. 선우의 진술은 계속되었다. 폭행은 주로 CCTV가 없는 창고, 화장실, 야간 초소 등에서 이루어졌다. 김태석 일당은 선우의 관물대를 뒤져 부모님이 보내준 간식을 빼앗아 먹고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빨래나 청소를 떠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소대장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까? 한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다친 것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소대장님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김태석 상병이 제 뺨을 때리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대장의 방관. 그것은 폭력의 가해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었다. 병사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지휘관의 직무유기는 부조리의 온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다른 병사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김태석 상병에게 밉보이면 다음은 자기가 될 거라는 걸 아니까요. 몇몇 동기나 선임들이 몰래 약을 챙겨주거나 위로해주긴 했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휴가를 나오기 전에도 김태석 상병은 선우를 따로 불러 협박했다.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하면 내 동기들 다 죽는 날인 줄 알아라고. 선우가 휴가를 그토록 급하게 떠나려 했던 것은 부모님을 만날 설렘이 아니라 그 협박의 공포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낸 선우는 탈진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헌병대에 왔을 때와는 달라져 있었다. 공허함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분노와 함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지가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다. 한정혁은 녹취를 멈추고 녹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다. 고맙다, 박이병. 정말 큰 용기를 내줬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내가 약속하지. 내가 겪은 고통, 그리고 내가 오늘 털어놓은 이 진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김태석 상병과 그 무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눈감은 지휘관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이미 해는 기울어 강화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수술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피와 같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 같기도 했다. 김중사. 예, 대장님.
박선우 이병,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서 보호한다.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족들에게는 부대 사정으로 휴가가 며칠 연기되었다고 정중하게 알리고, 그리고 헌병대 수사팀 전원 30분 내로 내 사무실로 비상 소집해.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한정혁의 눈빛이 얼음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거대한 파도가 강화도의 작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제3장 작전명 헤일 타이덜 웨이브 11,450자. 한정혁 소령의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사단 헌병대 수사팀 핵심 인력들이 그의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팀의 중추인 베테랑 수사관 김영철 중사, 날카로운 분석력을 자랑하는 디지털 포렌식 담당 하태진 하사, 그리고 패기 넘치는 신참 수사관 이민지 중위까지. 갑작스러운 호출에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정혁은 박선우 이병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담담하게 폭력의 실상을 고백하는 젊은 해병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수사팀원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다. 욕설과 비아냥,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대한 묘사가 이어질 때 이민지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고 김영철 중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녹취가 끝나자 한정혁이 입을 열었다. 이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확보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들의 발목을 묶고 다시는 군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와 다수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청룡부대라고 쓰인 부대 배치도 위에 붉은색 마커로 동그라미를 쳤다. 지금부터 우리 헌병대는 청룡부대 특정 소대에 대한 전면 수사에 돌입한다. 작전명은 헤일 타이덜 웨이브이다. 작은 파문으로 시작해 부대 전체의 썩은 부분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헤일이 될 것이다. 헤일이라는 작전명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이 단순한 군기 위반 사건 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작전 목표는 3가지다. 첫째, 주동자 김태석 상병을 포함한 가해자 전원 색출 및 구속. 둘째, 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 은폐한 지휘계통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 셋째, 추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초석 마련. 한정혁은 작전판에 각 팀의 임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김중사 수사 1팀을 맡아라. 최우선 임무는 CCTV 영상 확보다. 지금 즉시 청룡부대로 이동해 최근 2개월간의 위병소 출입 기록, 생활관 복도, 식당, 사이버지 식정보방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영상을 확보한다. 부대 측에서 협조를 거부하거나 영상 삭제를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나에게 보고해. 내가 직접 연대장과 통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중사가 힘차게 대답했다. 하하사, 자네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이끌어라. 내가 연대장과 협의하여 내일 아침 불시 점검 형식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들의 휴대폰과 개인 PC를 수거하겠다. 자네 팀은 수거된 장비에서 폭행,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복원하고 분석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단 하나의 파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태진 하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중위. 한정혁의 시선이 이민지 중위에게 향했다. 자네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피해자 박이병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에 대한 전수 면담을 준비해라. 하지만 대놓고 조사하면 모두가 입을 닫을 거다. 내일 부대 내 인권 실태 조사 및 고충 상담을 명목으로 위장 잠입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마음을 열고 진실을 끌어내는 건 자네의 역량에 달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오겠습니다. 이민지 중위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다. 좋다. 모두들 명심해라. 이번 작전은 속도와 보안이 생명이다. 우리의 움직임이 부대 내에 알려지는 순간 증거는 인멸되고 입은 맞춰질 것이다. 모두 지금부터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한정혁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고 목표는 명확했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모두 움직여. 한정혁의 명령과 함께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철 중사의 1팀은 즉시 차량에 올라 청룡부대로 향했고 하태진 하사는 포렌식 장비를 점검했다. 이민지 중위는 상담 질문지와 면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청룡부대가 속한 연대의 연대장에게였다. 그는 최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절제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충성. 연대장님, 헌병대장 소령 한정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대장님 부대 소속 병사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여 연락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상해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대 내 CCTV 영상 자료 협조 및 관련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연대장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한소령, 그거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소한 일로 헌병대까지 나서면 부대 사기만 떨어진다고. 소대장 선에서 잘 처리하라고 해.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한정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연대장님, 피해 병사의 부상 정도가 사소한 장난으로 보기엔 심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외부 언론이나 인권위에 먼저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대장님과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인권이라는 단어에 연대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한정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우선 CCTV 영상만 조용히 확인하겠습니다. 별일 아니라면 저도 조용히 사건을 종결할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연대장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한정혁이 전화를 끊었을 때 김영철 중사로부터 첫 번째 보고 문자가 도착했다. 보고. CCTV 영상 확보 완료. 분석 즉시 착수하겠음. 충성. 첫 번째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 한정혁은 작전판 앞에 서서 청룡부대 배치도를 노려보았다. 이제 거대한 해일의 첫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다. 남은 것은 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오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나 망설임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한 집요한 추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룡부대 생활관에는 이례적인 공지가 내려왔다. 사단 헌병대 주관으로 해병대 인권 실태 조사 및 고충 처리 상담이 실시된다는 내용이었다. 명목상은 정기적인 절차였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상담을 겪어보지 못한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특히 김태석 상병과 그 무리들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권? 해병대의 인권이 어딨냐? 뺑이 치는 게 인권이지. 김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생활관 구석에 앉은 몇몇 이병들의 얼굴에 머물자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생활관 전체를 감싼 부자연스러운 침묵과 긴장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의 명백한 증거였다. 잠시 후 상담팀을 이끄는 이민지 중위가 2명의 헌병과 함께 생활관으로 들어섰다.
단정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그녀의 등장은 탁한 공기를 일순간 환기시키는 듯 했다. 수고 많다 해병들. 나는 이사단 헌병대 소속 이민지 중이다. 오늘 여러분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모를 고충을 듣기 위해 왔다. 어려운 자리가 아니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병사들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상담은 생활관 옆의 작은 회의실에서 1대1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병사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소대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선임들이 잘 챙겨주십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준 답안을 외우는 것처럼 모두가 판에 박힌 대답만 늘어놓았다. 이민지 중위는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섣불리 압박하지 않았다. 압박은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묻는 대신 부대 생활의 만족도나 동기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등 우회적인 질문을 던지며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다. 상담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박선우 이병의 입대 동기인 최일병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손톱을 물어뜯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다. 최일병 많이 긴장한 것 같네. 물 한잔 할까? 이민지 중위의 따뜻한 말에 최일병은 고개만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래. 요즘 부대 생활은 할만한가? 훈련은 힘들지 않고? 네. 다들 잘해주셔서 괜찮습니다. 또다시 모범 답안이 나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민지는 그의 파일을 보는 척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선우 이병과는 아주 친한 동기라고 들었다. 박선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일병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예, 그렇습니다. 선우, 지금 우리 헌병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아주 큰 용기를 내줬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이민지는 최일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친구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용기를 이어받아야 한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와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건 비겁한 일이 아닐까? 최일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박선우가 휴가를 나간 뒤 김태석 상병은 생활관 병사 전원을 집합시켰다. 플래시백의 어젯밤의 생활관. 모두가 잠든 시각 김태석의 나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전원 관물대 앞에 집합. 병사들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칼같이 줄을 섰다. 김태석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훑어보았다. 박선우 그 새끼 휴가 나가서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엔 니들 다 뒤지는 줄 알아. 특히 너. 김태석이 최일병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가 박선우랑 제일 친했지? 똑똑히 전해. 걔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엿먹을 수 있다고. 만에 하나 헌병대 같은 데서 누가 와서 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지. 우리 소대는 천국이라고. 알았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울렸다. 최일병은 그때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공포로 유지되는 거대한 왕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 왕국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상담실. 최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공포의 사슬을 끊고 싶었다. 친구인 선우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정말 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물론이다. 이민지 중위,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내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민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최일병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박선우의 진술을 넘어섰다. 김태석 일당이 다른 신병들에게 가했던 추가적인 폭행, 욕설, 금품 갈취 사실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들어가며 쏟아냈다. 심지어 소대장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던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지난주 수요일 야간 점호가 끝난 뒤 김태석 상병이 박선우 이병을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소대장님이 화장실에 들어오셨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지휘관의 방관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이민지는 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중간중간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최일병의 고백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상담에 들어온 몇몇 병사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이민지는 이미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다. 상담이 끝나고 생활관을 나서는 이민지 중위의 손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면담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김태석 상병의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저들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벽에도 귀가 있었고 마침내 그 벽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민지 중위가 청룡 부대에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무렵 강화도 헌병대 사무실의 작은 별관에 위치한 디지털 포렌식 랩은 낮은 기계음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태진 하사와 그의 팀원들은 전날 아침 한정혁 소령이 불시 안보 점검을 명분으로 기습적으로 수거해 온 휴대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김태석 상병을 포함한 핵심 가해자 4명의 최신 스마트폰이었다. 역시나 깨끗하네. 하태진 하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예상대로 김태석 상병의 휴대폰에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기록을 삭제하며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다른 가해자들의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아주 용이 주도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이 주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하태진이 피식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스로 지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착각은 없어. 데이터는 죽지 않아.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금부터 잠들어 있는 증거들을 깨워보자고.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특수 분석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였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와 파일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태진의 눈은 그 의미 없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유의미한 흔적, 즉 삭제된 파일의 조각들을 찾아 헤엄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팀원들이 교대로 짧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하태진은 모니터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삭제된 캐시 데이터 영역에서 암호화된 단체 채팅방의 접속 기록을 찾아냈다. 찾았다. 그의 나직한 말에 팀원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니었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해외 메신저 앱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삭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접속 기록은 지우지 못했다. 하태진은 그 기록을 역추적해 채팅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곧이어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화면에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다. 마침내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채팅방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채팅방의 이름은 청룡의 지배자들. 유치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태석, 야, 오늘 박선우 표정 봤냐? 키읔키읔키읔 완전 개꿀잼. 박상병 인정 키읔키읔 관등 성명될 때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거 개웃겼음. 조일병 다음에 뭐하고 놀까요? 이번엔 동영상이라도 찍어둘까요? 키읔키읔. 박선우 이병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대화는 기본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멍이 든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박선우의 얼굴, 얼차려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심지어 그들이 억지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라고 강요하며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한정혁 소령이 위병소에서 처음 목격했던 바로 그 상처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태진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김태석, 아까 소대장님 지나가던데? 살짝 쫄았다. 박상병, 기억 치읓 김중희님 원래 못 본 척 잘해줌. 우리 편임 키읔키읔. 김태석, 그래도 조심해라. 중대장님은 깐깐하니까. 박상병, 이응 소대장님 선에서 컷해 주실 거라 걱정 니은니은. 지난번에도 알아서 보고 잘 올려주셨잖아. 명백한 증거였다. 소대장 김중희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였다. 보고를 잘 올려주셨다는 말은 상급 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뜻이었다. 대장님, 이건 월척입니다. 하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현장에서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이민지 중위의 보고와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이 명백한 증거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가해자들은 물론 그들을 비호한 지휘관까지 함께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덫이 완성된 것이다. 대장님, 한정혁 소령님. 하태진 하사입니다. 그래, 결과는? 한정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사진 증거는 물론 소대장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진 한정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하하사. 지금 당장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내 사무실로 가져와.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오만한 흔적들은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정혁 소령의 사무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민지 중위가 확보한 병사들의 증언서와 하태진 하사가 복원한 디지털 증거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부패한 지휘 계통의 목을 하나씩 쳐낼 시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청룡부대 1소대장 김중희였다. 소대장 김중희, 들어오게 하라. 한정혁의 명령에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중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왜 헌병 대장실에 불려왔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 일말의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다. 충성. 소대장 중위 김정훈입니다. 부르셨습니까, 대장님? 앉아라. 한정혁은 의자를 권하며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젊고 의욕 넘쳐 보여야 할 청년 장교의 얼굴에는 책임감 대신 안일함과 자기 합리화가 깃들어 있었다. 김중희, 자네 소대 분위기는 어떤가?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선후임 간 관계도 돈독하고 다들 훈련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귀감이 되는 소대라 자부합니다. 거짓말.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창하게 거짓을 말했다. 한정혁은 더 이상 떠보지 않고 곧바로 핵심을 찔렀다. 그런가? 그런데 내 귀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던데. 자네 소대 박선우 이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김중희 자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언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지? 김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놈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는 겁니까? 박 이병은 그냥 좀 유약해서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하다는 듯 점차 커져갔다. 한정혁은 그의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증언서를 그의 앞으로 쓱 밀었다. 이건 자네 소대원들의 증언이다. 소대장님이 폭행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군. 거짓말입니다. 그놈들이 단체로 입이라도 맞춘 모양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겠지. 자네는 억울하겠지. 한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하태진 하사가 복원한 채팅 내역과 사진들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나? 김중희의 시선이 종이 위에 인쇄된 사진과 글자들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멍든 박선우의 얼굴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김중희님 원래 못 본 척 잘해줌. 우리 편임 키읔키읔 나는 문장.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그랬나? 한정혁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내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장식이 아니다. 수십 명의 부하들의 목숨과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란 말이다. 그런데 넌 뭘 했나? 부하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내 안위가 걱정돼서 눈을 감았나? 그건 장교가 아니라 범죄자의 방식이다. 한정혁의 질책에 김중희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초라하게 늘어졌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박 이병에게 가서 해라. 물론 그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한정혁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다. 김중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즉시 입건되었다. 다음 타겟은 중대장이었다. 소대장보다는 경험이 많고 훨씬 노련한 상대였다. 한정혁은 중대장실로 직접 찾아갔다. 중대장은 이미 소대장이 헌병대에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소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중대장님께 보고드릴 일과 여쭤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정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중대장님 예하 1소대에서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중대장은 예상했다는 듯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아, 그건 말입니까? 소대장에게 보고받기로는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었고 이미 원만히 화해하고 해결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대원 하나하나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소대장의 책임 영역이지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한정혁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 소대장은 이 사건을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하여 중대장님께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은 그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더군요. 혹시 확인하고 싶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 그렇게? 최근 한 달간 1소대에서 올라온 병사 고충 처리 요구서 3건 모두 중대장님 선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훈련 분위기 저해 우려. 병사의 고통보다 훈련 분위기가 더 중요했습니까? 이건 역시 지휘 감독 소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정혁의 조사는 이미 그의 지휘 책임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소대장과 중대장, 부대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두 지휘관이 모두 무너졌다. 한정혁은 중대장실을 나오며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를 축소하고 덮고 외면하는 문화. 그것은 이 부대, 나아가 군 전체에 만연한 악습일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본청의 더 높은 곳, 연대장실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려 했던 첫 번째 목소리.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가장 거대한 방패.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작전명 해일은 이제 연안의 작은 파도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군 지휘부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한정혁 소령은 지체하지 않았다. 중대장의 사무실을 나온 그는 곧장 연대본부로 향했다. 김중위의 자백과 중대장의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과 명백한 디지털 증거까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이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연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연대장실의 문을 열자 육군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이미 한정혁의 행보를 모두 보고받고 있었다. 한소령, 앉아보게. 연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일개 소대에서 벌어진 애들 장난 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연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셈인가? 자네가 이러는 바람에 지금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 훈련 분위기는 다 망쳐놨고. 그는 한정혁이 가져온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처음 뭐라고 했나? 소대장 선에서 조용히 덮으라고 했지. 일을 이렇게 키워서 자네한테 돌아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정의감? 그런 풋내 나는 감상으로 군 생활하는 거 아니야.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 뻔뻔함은 한정혁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연대장님, 이것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한 병사의 영혼을 파괴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훈련 분위기의 실체입니까? 한정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대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헌병으로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제게 이 수사를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불법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연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한소령, 이게 마지막 경고야. 이 서류들 당장 내 앞에서 파기해. 그리고 이 사건 일소대 내부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시켜. 주동자 몇 놈 영창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란 말이다. 이건 명령이야. 거역하면 자네 군 생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협박이자 불법적인 명령이었다. 한정혁은 연대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명령에 불복하겠습니다. 한정혁의 대답에 연대장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연대장님의 명령은 위법하며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즉시 사단장님께 직보하겠습니다. 만약 사단장님께서도 이 사건을 덮으려 하신다면 저는 제 전투복을 벗을 각오로 국방부 직속 감찰실에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배수진이었다. 연대장은 할 말을 잃은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한정혁을 가리킬 뿐이었다. 한정혁은 경례도 생략한 채 그대로 돌아서서 연대장실을 나왔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연대장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해병대 소장 제2사단장은 해병대 내에서도 강직하고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그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한정혁은 사단장 앞에서 각을 잡고 서서 준비한 모든 것을 막힘없이 보고했다. 병사의 첫 고백부터 방관한 소대장, 허위 보고를 한 중대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한 연대장의 불법적인 명령까지. 보고가 끝났을 때 사단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한정혁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한소령. 예, 사단장님. 자네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청룡부대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생각해봤나?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라는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고 언론은 우리를 야만인 집단으로 매도하겠지. 그게 자네가 원하는 건가? 사단장의 목소리는 실망스러웠다. 그 역시 진실보다는 조직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정혁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사단장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는 다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소신을 담아 말했다. 썩은 부위를 그대로 둔 채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우리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뿌리까지 도려내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잠시 부끄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기회에 환부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우리 해병대는 더욱 강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단장실 전체를 울렸다. 병사 한 명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사단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오랜 침묵이 다시 흘렀다. 사단장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아 한정혁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좋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한정혁 소령. 자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놈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부대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해병대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사단장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번뜩였다. 이 시간부로 작전명 해일은 사단장 직속 작전으로 격상한다.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겠다. 가서 우리 부대의 진짜 명예를 되찾아와라. 한정혁은 허리를 깊이 숙여 경례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충성. 사단장실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이제 거대한 해일 그 자체가 되어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작전 해일은 즉시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 작전 개시 시간은 동이 트기 전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5시. 한정혁 소령의 지휘 아래 사단 헌병 특수임무대 특임대 병력까지 동원된 수십 명의 헌병들이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어둠을 뚫고 청룡부대로 향했다. 부대 위병소를 무사 통과한 헌병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 생활관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한정혁은 생활관 입구에 서서 나지막이 명령했다. 작전 개시. 쾅. 소리와 함께 생활관 문이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부로 진입했다.
모두 잠에서 깨.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 헌병이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나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헌병들은 곧장 김태석 상병과 그의 무리들의 침상으로 향했다. 김태석 상병, 박민준 상병, 조현수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너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어젯밤까지도 자신들의 세상인 양 거들먹거리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다. 김태석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버럭 소리쳤다. 이건 뭐야? 왜 이래? 이거나. 하지만 그의 저항은 건장한 특임대 대원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폭력을 즐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낱 범죄자로 전락한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로 군림하던 왕국의 허무한 몰락이었다. 같은 시각 다른 헌병팀은 장교 숙소를 급습했다. 일소대장 김중희와 중대장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예감한 듯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 해임 및 입건 조치 통보를 받았다. 헌병들의 감시 아래 자신의 관물과 서류를 정리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날이 밝았을 때 청룡부대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주동자들은 모두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었고 지휘관들은 보직 해임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사단장 주재의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한정혁은 위원회에서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그의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징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되었다. 김태석 상병을 포함한 주범들은 군사재판 회부 전까지 완전 격리 조치되며 재판 후에는 최전방 외딴 섬의 격리 부대로 전출 명령이 내려졌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다른 병사들 역시 계급 강등과 함께 타 부대로 흩어졌다. 김중희와 중대장은 불명예 전역이 불가피한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연대장은 감찰 조사를 받은 뒤 한직으로 밀려나 사실상 군 생활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패의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다. 하지만 한정혁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치유와 재발 방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의 승인 아래 피해자 박선우 이병을 포함해 부조리로 고통받았던 병사들에게 공식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청룡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모든 병사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었다. 정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부대를 짓눌러왔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작전명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청룡부대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부대 곳곳에는 군기는 인권 위에 있지 않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생활관 입구에는 누구든 익명으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함이 설치되었고 정기적인 인권 상담이 제도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공석이 된 소대장과 중대장 자리에는 사단 내에서도 인품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새로운 장교들이 부임했다. 특히 일소대를 새로 맡게 된 신임 소대장은 부임 첫날 병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상관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선배이자 동료다. 나의 임무는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당한 일을 겪거나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내 방문은 24시간 열려 있을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오랫동안 공포에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심리치료와 특별 휴가를 마치고 한층 밝아진 얼굴의 박선우 이병이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부대에 들어선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경멸과 폭력이 아니었다. 선우야,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새로운 분대장이 따뜻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동기들과 선임들도 어색해하지 않고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그 누구도 그를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새로운 분대장은 박선우를 따로 불렀다. 선우야, 혹시 아직도 힘든 건 없냐? 잠은 잘 자고.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 분대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이건 너한테만 주는 비밀 임무다. 분대장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들어올 신병들 내가 잘 챙겨줘라. 내가 겪었던 아픔 다시는 누구도 겪게 해서는 안 되잖냐. 내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장 좋은 선임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박선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을 문제아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박선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모범적인 해병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오히려 후임들을 더 살뜰히 챙기고 배려하는 선임이 되었다. 과거 김태석이 폭력을 휘두르던 창고는 이제 그가 후임들에게 전투 기술을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으로 바뀌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박선우는 강화도 해안 철책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예전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긴장한 표정의 신병이 함께 서 있었다. 많이 긴장되나? 선우가 먼저 말을 건넸다. 예, 이병 김철구. 아직 모든 게 무섭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누구나 처음은 다 그래. 무서운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있잖아. 선우는 신병의 어깨를 툭 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낸 강인함과 동료를 아끼는 따뜻함을 모두 갖춘 진정한 해병의 눈빛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해 바다 너머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달 후 해병대 제2사단 군사법원에서 청룡부대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에는 군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이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김태석과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 내내 이어진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그들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주범인 김태석에게는 실형이,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불명예 전역이라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방관과 은폐로 범죄를 키웠던 김중희와 중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파면 처리되었다. 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전체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해일 작전의 전말은 인권 교육의 주요 사례로 전파되었고 각 부대는 경쟁적으로 병영 문화 개선에 나섰다.
그리고 1년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때 폭력과 부조리의 대명사였던 청룡부대 1소대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전군 인권 우수부대로 선정된 것이다. 부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완전히 달라진 부대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선임들은 자상하게 후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어느덧 늠름한 상병이 된 박선우가 있었다. 그는 신병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해병 정신임을 가르치고 있었다. 절망의 씨앗이 뿌려졌던 땅에서 이제는 희망의 꽃이 만개한 것이다. 한편 이 모든 변화를 이끌었던 한정혁 소령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중령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새로운 보직은 강화도의 헌병대장이 아니었다. 발령. 해병 소령 한정혁을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2019년 12월 1일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인권감찰단 총괄팀장에 보함.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한정혁 중령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강화도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이제 한 부대가 아닌 대한민국군 전체의 인권을 감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책상 위에는 박선우 상병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한정혁 중령님께 충성. 상병 박선우입니다. 중령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중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지금처럼 멋진 해병으로 남아주십시오. 중령님은 제 영원한 헌병대장님이십니다. 충성. 한정혁은 편지를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화도 위병소에서 마주쳤던 공포에 질려있던 한 이등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작은 균열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의 부대 그리고 나아가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 되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박선우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장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정혁은 결심을 다지며 돌아섰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해일은 이제 더 크고 강력한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덮을 것이다. 더 이상 젊음의 희생과 눈물을 강요하는 낡은 관습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애가 군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그날까지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